이렇게부터 보자. 뭐야, 저 110페이지죠. 실전 16번째 말입니다. 111쪽. 일단 1번에 3, 2번에 5, 3에 5, 1번에 3, 2번에 5, 3번에 5. 자, 의미한 볼까? 자, 큰 관심 없이 그냥 대강 보아 넘기는 거. 간과했다라고 하죠. 2번,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거. 합의했다. 3번, 어떤 의견 주장 따위에 반대해서 말하는 말. 반박. 우리 저 토론 시간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죠. 그죠? 4번에, 자, 빈부나 임금이나 기술 따위가 차이가 나요. 격차라고 하죠. 자, 이번에 1번부터 갑니다. 디귿, 기역, 리을, 리을. 3번에는, 자, 경제라는 말은 당연히 뒤에 말이 맞죠. 그리고 규제한다 할 때도 뒤에 말. 그리고 배제한다, 뺀다는 뜻이죠. 역시 뒤에 말. 그리고 우세하다. 역시 뒤에 말이었습니다. 아이와 어이를 구분해서 쓰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옵니다. 자, 먼저 111쪽에서 질문. 자, 해석입니다. 다음 113쪽, 4쪽. 없다? 오케이. 다음, 역시 누가 저번에 숙제 나가고요. 다음에 이렇게 좀 질문이 없고, 그런데, 다른 거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 잘해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조금 난도를 올려서 말하지. 자, 우리 고고의 과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님의 침묵, 뭐였지? 님의 침묵 맞나? 맞네요. 자, 21페이지 갑니다. 1번에 5, 2번에 3, 3에 3, 4에 3, 5에 2번입니다. 질문 5번, 또 4번, 또 4번, 5번, 2번, 또 자, 문제 수준이 이런 풀면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중학교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집에서의 문제 수준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질문하시고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유명한 이렇게 기억, 미은을 두 개를 묶어놓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유명한 이번처럼 기억, 미은을 물었잖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기억하는 그렇지. 기억 하나 확인했으면 바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자? 그러자. 기억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가기에 들어부었대. 이 뜻에 슬픔을 이제 희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회복이었지. 그지? 그럼 1번. 시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괜찮네. 바뀌고 있으니까. 2번.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슬픔을 희망으로 옮기겠다. 감정 직설적으로 드러났잖아요. 3번. 기억은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맞죠? 자기가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요. 5번. 기억은 객관적 사실이 부각된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 마음이니까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5번 하나 치우겠네. 자, 다음 이거 보자. 찾아 나선 것도 내가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곳도 땅의 끝이었대. 바로 그 위에 문맥을 좀 더 보면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기도 했단 말이야. 이곳이 바로 땅 끝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찾아온 건 않았지만 이 말은 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절망의 끝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경우가 꽤 있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1번 시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니? 아니죠.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아니죠. 3번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기억과 와달리가 맞잖아. 기억에는 의지가 있었지만 니은에는 의지가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와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는데 정답은 3번 돼야 되겠네. 그래서 4번 니은은 냉소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는 대로 냉소적이라는 말은 꼭 알아야 될 단어야. 밑에 각주도 있었지만 이제 안 보고 해야 된다. 차가운 냉자에 웃음 소자야. 어떤 대상에게 차갑게 웃음을 보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그렇지. 네가 네 주제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은의 냉소적인 느낌까지는 없죠. 그냥 절망의 어떤 느낌은 좋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은 되겠다. 다음 4번. 나의 1, 3년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걸 물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다 하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1년, 1년, 2년, 3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년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갔어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문제부터 훑어나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부터 어떻게 풀겠다라는 걸 좀 계산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단축됩니다. 자, 1년 다시 한번 보자. 자, 산 넘어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발을 불렀대. 또 노력을 보였지, 그지? 근데 그 노을이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대. 그 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이 좌절이 되버렸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그 그네줄 역시도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라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절망감이 좀 반영된 1년의 느낌을 받았다면 선택지 가야죠. 1번. 1년에서 화자는 어둠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암담한 감정을 드러냈다. 어둠은 부정, 절망감의 의미. 그건 맞잖아. 2번. 화자는 그네를 불림으로써 이상적 대상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그 이상적 대상이 뭐야? 노을이겠지. 그지? 그런데 결국 못 갔으니까. 그러면 이거 2번도 괜찮네. 그지? 그럼 이제 이어가자. 어릴 때는 나리를 쫓듯 땅끝을 찾아갔대. 너무나 아름다움에 찾아갔다. 이때 땅끝은 긍정이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런 나가 나오면서 세상이 전환되고 있었어. 살면서 땅끝에 서게 되기도 해. 그리고 막 파도가 나를 공격해와. 그러면서 뒷걸음질까지 치고 있었단 말이야. 어때? 상당히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지. 그지? 그럼 선택지 3번. 이연에서 화자는 땅끝을 부정이야.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 땅끝은 이연의 초반에서는 아름다움을 취해서 찾아갔지만 그 뒤에 세상이 바뀌면서는 이 땅끝은 부정의 공간이 되어버렸었어. 그지? 그러니까 이 이연에서 화자는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그랬다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야지. 이연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연의 중의적 의미가 땅끝에 담겨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얘기야. 됐니? 이연의 이행에서는 이상적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사행에서는 세상이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럼 3번, 4번, 3년에 나오는 설명들이 다 맞는 말이네요. 파도는 부정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역설적 인식의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었어. 위태롭지만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어디야? 땅끝이었어요. 자, 5번 갑니다. 보기 바탕으로 A를 이해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보기가 뭐가 되는 거야? 자, 특히 두 사람 잘 들어. 이렇게 문제 풀다가 보기를 바탕으로 하고 나오잖아. 그 보기가 왜 바탕이 된다는 것일까? 이게 조건이 된다는 뜻이야. 이 보기를 무시한 채 그냥 내용으로만 A를 이해하면 내용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풀었던 문제지만 이 답은 벗어날 수가 있어. 항상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 보기는 조건이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틀린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는 꼭 바탕으로 했으면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부터 해볼게요. 자, 님의 침묵에서 이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 된다. 한용원은 시의 이 반비례라는 시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분명히 들립니다. 그려. 여러분, 여기서도 무슨 법 사용됐을까요? 아니, 노래를 부르지 않는 때인데 노랫가락이 들린대 분명히. 여기도 역설이란 말이야. 한용원 선생님은 이렇게 역설법을 즐겨 쓰셨어요. 김소월이 단어법을 즐겨 쓴 것처럼. 다음, 당신의 목소리는 침묵이에요 라고 했다. 여기서 침묵이라는 이 부재의 대상에서, 없는 대상 상태에서 님의 실제를 본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도 말이 안 되지, 그지?
침묵이라는 이 부재의 상태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님이 있다고 실제를 봤대.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가들을 지나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라고 했어. 이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봐. 이제 대상이 내 옆에 있든 없든 내가 부르는 이 노래는 무조건 님과 어떻게 될 거라는 거라?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곁에 실제 님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부르는 사람 노래는 역시 님이 있든 없든 그 사람 노래는 계속 님에게 전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A가 제 곡조, 이 곡조가 뭔데? 노래잖아. 자신의 있던 리듬을 못 이기는 사랑 노래는. 그럼 이 사랑 노래는 지금 누가 부르는 건데? 화자가 부르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노래는 언젠가 반드시 님에게는 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란 말이야. 그래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면 이 님의 침묵을 언젠가는 내 노래가 어떻게 하겠어? 침묵을 깨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님과 아주 강렬한 소통을 연결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담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번 해봐.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거는 화자가 부재 속에 실제하는, 즉 님은 부재 없어.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실제 있다라는 거지. 그걸 믿고 님과 교감하고 연결되고 계속 교류하겠다라는 뜻으로 불렀던 노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를 감안한다면 역시 정답은 2번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머지 스님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선택지 있으면 콕 집어도 얘기해봐. 풀이해줄게. 언니?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 하나만 더 하고요. 이제 고전 시가로 좀 넘어갈 겁니다. 왜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 요 시 파트가 현대시가 총 1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어요. 시만 너무 다음에 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 바퀴 텀을 주고 또 시 한번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일용 정리를 한번 더 하기도 하고 오늘 5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현대시는 여기까지 잠깐 하고 좀 쉬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작가 이름만 봐요. 구동 올라가면 이 사람 시 자주 보게 될 거야. 이용압이라는 분이야.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나이가 더 어렸을 때 일제시대 때 삶의 터전을 빼앗겨가지고 자기 부모님들이 저기 우리나라 북한 위에 뭐 있어요?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북간도, 서간도, 만주 이렇게도 불렀었어요. 그런 곳에 실제로 떠돌이 삶을 살았고요. 부모님이 올라가니까 자식은 따라갔었겠죠.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나 삶의 터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시베리아, 러시아까지 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역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경험을 시에 잘 녹여낸 그런 작가예요. 여기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이 제목에는 뭔가 나중에 시가 끝났을 때 슬프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면 시를 잘 감상했을 거예요. 자,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그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각주는 살짝 보고 온나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몰만의 파선도 썰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다시는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떼내전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시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지? 읽으면서도 느낌이 바로 왔을 것 같아. 지금 중요한 1번. 바로 찾았을 것 같아. 1번. 화자의 시적 상황을 체크하는 거지.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뭔 것 같아? 그렇지.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 아빠는 이번에는 되겠지. 뭔데? 시적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다 한 거야. 10분선. 잘했어. 자, 좀 정리하는 상황에서 볼게. 화자는 현재 지금 어디 갔냐니까 고향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치? 화자의 상황은 다 체크하는데 고향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다 읽는 다시 볼까? 우리 집도 아니야. 일가라는 단어는 여기 밑에 있지만 친척들, 친지를 일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일가 친척집도 아닌 집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낯선 곳이지.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 있다. 여러분 고향이 아닌 곳에 있을 때 우리 두 글자로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는 단어 고향이 아니다. 낯선 곳에 가 있다. 뭐? 고향이 아니네. 타향살이 한다는 말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지? 그게 낯선 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고향이 아니다, 이 말이야. 타향. 남타자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곳에 가서 고생한다 그러는데, 무슨 집? 나그네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거짓을. 나그네라는 뜻은 아니죠? 오지. 기억이라니까. 나그네 객지라고 얘기하죠. 이 객자야, 나그네 객자야. 그리고 나그네가 무슨 뜻인데? 그렇지.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어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막 좋은 곳을 찾아 여행 다니는 사람들. 여행? 세글자 여행? 객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타는 그 배는 뭐라고 하냐? 여객선 그러더라고요. 선자가 배선자잖아. 이 여자는 나그네 여자고요. 객자도 나그네 객자예요. 여객이라는 말 자체가 나그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봐. 고향이 아닌 곳에 현재 화자가 와 있어. 다시 말로 객지 또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 아버지의 침대도 없는 최후. 그 최후의 방. 여러분, 최후 누가 썼나요? 시어의 반복. 오늘 만들어지잖아. 근데 여러분 왠지 최후라는 단어에서 또 뭐가 느껴져야 될 것 같아? 최후야. 예를 들어 뭐 최후의 전투. 그러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최종적인 마지막인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일가집도 아니야. 다시 우리 집도 아니야. 친척집도 아니야. 고향도 아니야. 느낌이 점점점 화자가 찬 상황이 점점 좋아져, 점점 안 좋아져. 그렇지. 그래 이 의미가 점점점 고조되는 느낌도 있어. 무슨 법? 점층법. 선생님 점층법 모릅니다. 질문 이런 거 나와야 돼. 알아서. 없으면 지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낯선 곳에 와서 아주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 이미지를 최후라는 반복을 쓰고 점층적 요소를 가미하니까 이런 낯선 곳에서의 어떤 그런 쓸쓸함이랄까 이런 고단함이 더욱더 증폭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아버지의 침대도 없는 최후, 그 최후의 방 어때요? 낯선 곳에 와서 그지? 막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 살다가 그러니까 좀 호화롭게 지내다가 가신 느낌이 전혀 아니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시적 대상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너무도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것 같잖아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신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그치?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이 이러면 바로 체킹이 되니까 시 전반적인 느낌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 그럼 바로 시분석을 씌워졌단 말이에요.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심사 따지면 뭐죠? 청각적 심사이지. 잠깐.
이 청각적 심상을 동원해서 어떤 느낌을 더 살린 것 같아? 이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렇지? 이런 쓸쓸함, 이런 것들이 더 살아나는 효과가 생겼단 말이야. 이 풀벌레 소리라는 게 그래서 슬픈 느낌으로 자라나게 했던 거지. 이런 거 있지, 생각해봐.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해봐. 가족이 죽었어. 그럼 당연히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한 가족들이 막 달려와서 그 머리만 엎드려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의 실제 울음소리가 육성으로 들려야 할 자리에 그 가족들의 울음소리는 묻히고 대신 뭐가? 풀벌레 소리만 거기를 꽉 채우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신 거야. 왜? 그냥 울었다 하는 느낌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풀벌레 소리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대체해주는 효과가 생겨버리거든. 더 슬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이런 게 신 거야. 다음. 여러분은 시라고 해서 이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쌤이 얘기했던 1번, 시적 상황이 뭐냐? 이것만 알면 돼. 그럼 화자가 그때 느꼈던 정서, 이거 쓸쓸한 슬픔이잖아. 그럼 시 분석은 끝난 거야. 그 과정에서 좀 필요한 어떤 이런 그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응용해서 맞다 안 맞다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이론을 모르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론을 같이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두 사람은 다음에 우리가 요 시 다시 6번부터 돌아올 때 시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때 잘 들어야 된다. 그거 갖춰놓고 보통 올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풀벌레 소리에는 여러분 어떤 느낌? 시적에서 풀벌레 소리에는 당연히 긍정적 느낌 못 받죠. 쓸쓸하고 부정적 느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자의 슬픔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 그 느낌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야. 화자의 슬픔이 뭔가 투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비극적이다. 슬프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슬픔이 느껴졌을 때 이게 더 슬픈 거야. 자, 1년 정리한 거 볼까? 타향에서의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지. 다음.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밑에 각주 있었지. 러시아 돌아다녔다 그랬잖아. 러시아 영토를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대. 이 아들과 딸 중에 누가 있는 거야? 그렇죠. 시인 이용학 씨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자식들에게 어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지 않았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얘기야. 유언 한마디 남기지도 못하셨을 정도니까. 그럼 여러분 이 당시는 일제시대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런 배경을 좀 알면 더 좋은 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북한, 여기 실제 이용학 씨가 함경도 출신이거든요. 함경북도.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여기 다 뭐가 있겠니? 국경선이라는 게 있어. 이 국경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어떤 경비대가 쫙 경비를 서고 있었어. 누굴까? 일본 경찰들이야. 일제강점기니까.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목숨 걸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넘어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준비된 삶을 계획적인 삶을 살겠다고 해서 돈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삶의 뜻을 뺏겨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또 목숨 걸고 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삶이었을 거예요. 왜? 뭐 돈이 있어야 뭐 몇 년간 좀 준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자마자 바로 농사 짓고 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허락되어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있을까? 없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차지했겠지. 그러니까 다시 1년 동안은 이 땅을 개간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 그런 배경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시대에는 다 있었다는 걸 다 안다면 이 시의 느낌을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다음 갑니다. 아물만의 파선도, 밑에 뜻풀이 있지. 러시아 지명이고요. 헤이룽장 하류에 있는 아무르 지역이래요. 그런 아무르의 파선도, 썰렁한 리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대. 그러니까 밑에 리코리스크도 또한 시베리아 항구 도시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아무르만도 그렇고 니코로스도 그렇고 다 뭔데? 그냥 러시아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러시아를 왜 이렇게 돌아다녔을까? 장사하려고, 먹고 살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셨는데 결국은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거야. 이걸 완전히 잊은 주체는 누굴까?
아버지겠지.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야. 400입니다. 다시 더 이상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가라앉았대. 그럼 질문, 이 꿈은 누가 가진 꿈이에요? 아버지의 꿈이겠지, 그지? 그럼 아버지는 어떤 꿈을 꾸셨을 것 같아? 아버지의 꿈, 희망은 뭐였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어떤 그날을 꿈꾼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뭐가 열심히 돈 마련해서 처자식을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꿈 같은 거 가지고 있었겠지. 가장이었으니까. 그지?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꿈이 피지 못한 꿈이었으니까 앞에 수식어 보니까 이 꿈은 어때? 결국 좌절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무슨 법? 지규법.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그만큼 차가웠다는 얘기죠. 사람 죽으면 혹시 시신 만져본 적 없지? 하긴 여러분들 아직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살아 계실 것 같네. 그지? 돌아가신 분도 있나? 근데 아마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직접 그 관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만져본 경험 있는 친구 있어? 아무도 없나?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젠가는 그지 사람이 언젠가 돌아가시잖아, 그지? 그때쯤 되면 입관이라고 해서, 입관이 무슨 말 같아? 시신을 관에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 안에 시신을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이 시신을 관 안에 딱 넣어놓고 관 뚜껑을 딱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하기 바로 그날 아침에 일찍 마지막 입관식이라는 걸 하나 합니다. 이게 물론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우리가 이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뚜껑 덮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족들 불러놓고 입관하러 오라고 그래. 그때 가면 마지막 이제 그 병원 측에서 이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누가 수의라고 해서 옷을 입혀놔. 300옷들을 입혀놔. 그리고 몸을 마치 미이라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분한테 이제 인사하라고 하는 그런 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 터지죠. 진짜 살아생전을 마지막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관을 할 때 이제 뚜껑을 이제 다 보고 난 뒤에 이제 뚜껑을 싹 덮고, 자 이제 입관식이 끝나는데요. 이 입관식을 할 때 그 시신을 이렇게 만져볼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시신을 마지막에 이렇게 만져보면요, 차가워요. 물론 그 시신을 보관하는 곳이 어디야? 냉동 보관 같은 하는 그런 곳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차할 수도 있지만, 시신 자체는 피가 돌지 않잖아요. 피가 돌기 때문에 몸에 온기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이 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 약간 좀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어. 시신이다 보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내 혈육이었잖아. 그치? 그분 마지막 가시는 길 평안히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하고 보내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그런 장면을 너무 좀 덤덤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른쪽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봐, 지금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건 알겠잖아, 그치? 근데 그 어디서도 뭔가 좀 울음이 터질 듯한 그런 막 주관적 감정이 섞여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느껴지고 있지. 그게 전문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드러내지 않는 거. 감정? 드러내지 않는 거 둘자. 절제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터뜨려도 되는 순간인데도 꾹꾹 눌러 참고 있는 이 모습이 더욱더 슬프게 되는 거야. 이게 감정 절제를 하는 게 오히려 이 비극적 상황을 더 고조시키는 효과가 생겨요. 마치 다른 사람의 죽음을 그냥 객관적으로 덤덤하게 묘사하는 그런 느낌이단 말이야. 오케이?
내 아버지가 죽어서 난 너무 슬펐고 눈물이 막 비처럼 쏟아졌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런 감정 절제가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자, 때늦은 의원이 찾아왔어요. 때가 늦었다는 얘기는 뭔데? 더 이상 아버지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갔대요. 뭔데? 손 쓸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때 이웃 늙은이 한 분이 오셔서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의 눈을 뭐한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신 거죠. 보통 우리가 시신이 너무나 좀 뭐랄까 억울하게 갑자기 죽으면 눈도 못 감고 죽는다는 경우 있잖아요. 눈을 뜨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와서 눈을 이렇게 덮어준 거죠. 자,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그러니까 여기도 봐라,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울었다는 말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침대도 없는 최후, 그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두행, 가로를 그려다 보자. 이거 어디서 썼지? 어디서 써? 1년의 마지막 두행에도 있었지. 그래서 거기 연결해서 쭉 연결해봐. 이 뭐라 쓸래? 그렇지. 수미 상관시 구성을 쓰고 있어.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현서가 수미 상관은 알지? 모른다 얘. 오케이. 자, 윤영이는 다 알더라고. 윤영아, 수미 상관이 뭐야? 앞뒤 구성을 똑같이. 앞뒤 구성을 똑같이 했다. 자, 여기서는 근데 위험한 게 있어. 지금 앞뒤 구성이 똑같다라는 말은 뭐가 위험하냐? 지금 그렇지 똑같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럼 똑같지 않으면 수미상관이 아니라고 오해할 확률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렇지. 비슷해도 돼. 그럼 여기 진짜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자. 무슨 수? 머리수. 네가 지금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했잖아. 빼어날 수가 왜 나와? 머리수. 앞부분. 그러면 유추해봐. 저기만. 미는 뭐겠어? 엉덩이. 한자도 모르구나. 꼬리 밑자라고 있어. 그러면 머리는 앞에 있고 꼬리는 뒤에 있지.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관은 뭘까? 선호삼자의 관련 말자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냥 똑같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알았다. 다음에 나오면 맞춰라.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할 게 또 있어. 자, 두 사람 가만히 있어요. 수미 상관식 구성을 썼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4가지가 있어. 이걸 노리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작가들이. 자, 한번 너희들이 4개 중에 하나를 한번 맞춰보자. 작가가 나타내면 뭐 한다고? 감정이 부각되는. 아, 좋아요. 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로 통할 수 있죠. 의미가 강조될 수 있다. 좋아. 센스 있네. 또, 현수이도 질 수 없지. 한 번 더. 상상해봐. 자, 처음과 끝이 서로 유사하거나 똑같거나 그렇게 뭔가 관련을 딱 맺어주고 있다는 말이야. 저기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그럼 그 말이 이걸 알아. 그렇지. 운율을 만들죠. 그럼 이제 네가 맞춰보자. 현자가 운율이 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똑같은 조각. 그렇지. 두 글자로 써봐. 비읍. 방이 아니고 반. 반반? 나도 저렇게 답이 나올 줄 몰랐네. 다시. 운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비읍. 예. 반반이 아니고 운율을 만들 때 요거 쓰면 돼. 비읍. 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반비. 반복. 그래. 알겠다. 자, 앞에도 했는데 뒤에도 또 하고 있잖아. 반복했잖아. 그래도 당연히 운율 만들어지지. 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이 시에
이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쌤이 지금 몇 번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냥 쌤이 말한 걸 네가 정말 말하고 내가 말해서 네가 고민하다가 틀린 답을 내놨지만 그 틀린 답을 내놓는 순간에도 다음번에 이게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익히라고 내가 지금 틀린 답이지만 자꾸 유도해보는 거야.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윤영이는 막 센서로 맞추잖아 지금. 같이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그런 걸 네가 빨리 따라가야 돼. 또 있어. 뭐 있을까? 이제 아마 두 사람 못 맞출 거야. 뭐 있었지? 그렇지. 여운을 주고 또는 시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과 끝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구조가 딱 나와 있으니까 안정적이단 말이야, 뭔가가. 그리고 우리가 많은 노래 가사 중에서도 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가사들을 우리 보통 후렴구라고 하지. 그 후렴구가 그만큼 많이 반복되고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더 그 후렴구 부분이 더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여운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우리 만점 노트 다 했으니까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빈칸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여러분 위에서부터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갈래 주제 특징 읽어 내려가면서 아 맞다 이게 이해였구나. 선생님 요건 잘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거 하라고 지금 내가 시간 주는 거예요. 투영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뭐 이런 다른 사물에 이렇게 넣어진 거야. 그걸 투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해봐. 그래서 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투가 된다 그러지, 흔히. 그렇게 빛이 투가 되는 것처럼 투영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1등급 정리 1번에 초성 얘기해 줄게요. 아, 그 위에도 있네요. 그 위에 그 특징 2번에 지읒, 지읒. 그 다음 밑에 1번에 2번 자리 이응, 이응. 다음 3번에는 디귿, 지읒. 그리고 3번의 밑에 4번 이응, 지읒, 기역. 그리고 3번은 니은, 키읔, 리을, 시옷, 키읔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점 한번 확인해 볼까? 자, 특징의 2번 객관적인 상황 묘사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니까 우리도 비극적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1등은 높게 이 풀벌레 소리가 제목에도 사용될 만큼 이 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풀벌레를 감정의 EV 대상으로 본다면 화자의 참혹하고 비통한 마음이 이 풀벌레에 그대로
투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화자의 감정을 풀벌레라는 저 자연물에 이입시켰다 이 말이야. 감정이입. 다음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리로 만약에 이 소리를 인식한다면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이 비극적 분위기와 평화로운 소리는 대조를 이루겠지, 그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슬퍼진다 이 말이야. 다음 수미상관의 효과였습니다. 3번에 들어갈 말은 안정감이라고 했죠. 자, 마지막 3번의 시대상은 니코리스크 이런 단어를 통해서 현재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상황을 체크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던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고한 대로 이제 보기로 34페이지 한번 넘겨봐. 자, 여기서부터는 고전 시간대.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돼요. 현대시는 현대시가라고 하는 것 같아. 현대시라고만 한 것 같아. 현대시라고만 한 것 같지, 그지? 근데 여기는 왜 고전시라고 하나, 고전시가라고 얘기하느냐? 가가 무슨 가일까? 노래 가자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시인들의 시들은 노래를 불러? 그건 아니지. 그냥 시 자체로 끝났잖아. 근데 옛날 고전 시에는 왜 가를 붙였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노래였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글로만 바라보니까 노래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근데 분명히 이건 노래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고 우리는 고전 시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고전 시가의 갈래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고대가요를 먼저 좀 배울 건데, 그 다음 뭐 향가, 고려가요, 넘겨봐. 경기체가, 한시, 악장, 그 뒤에 시조, 가사, 이렇게 많은 고전 시가의 갈래들이 있어. 이 중에 여러분, 고전 시가의 갈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를 뽑아라 하면 7번, 8번입니다. 시조와 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조는 그래도 맛본 적이지만 가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들어와야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우리 저기 1번 고대가요부터 해서 여기 8번 가사까지는 무슨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걸까? 1번부터 8번까지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시켜 놓은 걸까? 두 글자. 시간, 시대. 좋아요.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가요라는 것은 바로 신라시대, 향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의 노래를 그냥 다 고대가요라고 불렀어. 쉽게 말하면 삼국시대 이전이다 부르면 돼.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향가는 어느 시대? 신라시대야. 그럼 향가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바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는 무슨 시대? 말 그대로 고려시대겠지. 향가 다음에 고려인전화제. 그 다음에 경기체가, 솔직히 이건 좀 잘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같은 고려시대예요. 그 다음 한시는 말 그대로 한문으로 지어진 시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악장은 이제 드디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갈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조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시조는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언제다? 고려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시기상으로 따지면 조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시조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제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고전시가의 장르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오늘 고대가요가 뭔지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향가까지만 설명을 좀 한 뒤에 바로 작품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요, 고대가요로 좀 빠져 있고요. 바로 향가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대가요가 대충 이런 느낌이야까지 소개하고 향가 좀 자세히 설명해서 그러고 들어갈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럼 진짜 이후부터는 완전 찐 고등부 수업입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고전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완전 고등부 거니까 이제 진짜 좀 잘 들어줘야 된다. 처음 듣는 거야. 스타트가 동일하다 지금 이제. 누구 공부해놨거든 전혀 없다. 한다. 고대가요. 향찰로 표기된 향가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가다 그랬는데, 이 향찰은 그 밑에 향가 시간에 다시 또 얘기할 거야. 일단은 넘어갈 거야. 그냥 고대가요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향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노래들. 그 향가는 언제냐? 신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이전의 노래들을 고대가요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 설화 속에 삽입되어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문으로 다시 번역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배경 설화라는 말이 뭘까?
이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배경설화. 그래서 이 고대가요에는 모조리 다 배경설화라는 게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구정이 뭐야? 입구자에 전할 전자니까 입으로 전해졌다는 말이야. 왜 입으로 전해졌을까? 노래를 불렀으니까. 대신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안 됐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드디어 후대에 와서 한문으로 드디어 번역이 됐다는 얘기는 기록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노래만 계속 전해지다가 후대에 와서 한문으로 기록이 되었다. 자, 2번. 이렇게 구전되다가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본래 형태가 살짝 변형되었을 수도 있을 거겠죠. 다음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이 3번 옆에. 집단적 가요에서 개인적 가요로 발달해 갔다는 게 고대 가요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써먹을 데가 없는데 고2가 되면 당장 나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때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금만 보충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고대가요라고 해서 몇 작품을 배우냐면 딱 3작품 배우고 끝입니다. 고대가요는 이 3작품 보고 끝나는데 밑에 주요 작품이라 그래서 구지가, 공부도화가와 황조가, 정업사 등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배울 수 있는 작품은 여기서 하나도 없고요. 왜냐하면 교재에 실려있는 게 향가부터 실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황조가라는 작품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잘 봐. 집단적 가요에서 서정적인 개인 가요로 넘어갔다는 것이 고대 가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집단적 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 구지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했다. 여기 구지가라는 작품은 김해 지역 알죠? 우리 부산쪽 옆에 있잖아. 김해에 가면 왕릉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 누구 왕인지 아세요? 맞아. 가야의 시조야. 김해가 지금 옛날에는 가야였잖아. 그지? 가락이라고 불렀어. 가락국이라고 불렀어. 그 가야라는. 그래서 김해 지역에 각 곳곳에 어떤 동네들 갈 때마다 뭐 다리가 있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다리에 조각 같은 게 대부분 어떤 물고기나 이런 조각들이 상당히 많아. 여러분, 김해 가야의 시조 혹시 여기 김씨 있나? 자기 무슨 김씨인지 알아? 보통 대한민국 김해 김씨 아니면 뭐 이런 뭐 전주김 맞아 전주이씨 뭐 어디가 많아? 하여튼 뭐 김해 김씨가 제일 많은 편인데 그 김해 김씨가 바로 이 왕의 시조지. 이 왕이 시조였던 거야. 야 진짜. 김수로 왕릉 있잖아. 김수로 왕릉. 이 김수로의 왕의 어떤 강림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부족 국가였던 9부족의 족장들이 모여서 구지봉이라는 그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서 하늘에서 6개의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에 김수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배경설화입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이 자라서 이 가야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런 시조가 된다는 이야기. 이게 일종의 하나의 배경설화인 거야. 이 노래에 담겨있는데. 그럼 이 구지가는 뭐냐? 그 구지봉 위에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구지가라고 불렀던 거야. 그럼 왜 이게 집단가요냐?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혼자의 감정을 노래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왕을 기원하면서 집단적으로 불렀던 노래라는 점에서 고대가요의 첫 출발은 집단적 가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지금 같은 서정시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은 여기 지금 황조가가 나왔어. 여기서 황조가라서 황조가 뭘까요? 누를 황자에 새 조자야. 그러면 노란 새야 직역하면. 꾀꼬리예요. 꾀꼬리. 꾀꼬리 시골을 본 적 있니? 진짜 무슨 색이 돼?
지금 나왔잖아. 노란색이라고. 꾀꼬리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봐. 진짜 마치 진짜로 샛노란 색 한 마리 나올 거야. 진짜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 황조가가 누가 지었을까? 잠깐만. 황조가의 작가가 글래스킨이지. 글래스킨. 너무 어렵나? 그지? 자, 요 유리왕이 아빠가 누군지 혹시 알아? 그렇지. 고구려 시조야. 주몽. 좋아. 우리 윤영이가 배경 지식이 좀 있구나. 책을 좀 읽었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다 자양분이 돼요. 내가 책을 많이 못 읽었다. 그럴 때 국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얘기를 잘 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 지식을 만들어 주니까. 자,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주몽. 그 주몽의 아들이자 고구려 2대 왕이 바로 이 글래스킨이에요. 이 유리왕에게는 송씨라는 아내가 하나 있었어. 왕비가 있었는데 너무 빨리 죽었어. 그래가지고 후궁을 맞이해야 되잖아. 근데 이 후궁이 2명이 들어와. 치희라는 여자와 화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치희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중국 여인이었고요. 화희가 고구려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리가 사냥을 하러 간다고 궁궐을 비웠어. 그때 두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싸웠어요. 서로가 그지 왕이었던 사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화이가 아주 심한 말을 해가지고 이 치인 결국 자기 나라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우리가 막 당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말을 했는데 결국 치인은 안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유리가 혼자 돌아오죠. 그 돌아오고 난 뒤에도 이 치이 생각으로 너무나 외로워합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나무 위에서 한 쌍의 노란 꾀꼬리가 너무나 서로 쫓고 쫓기면서 정답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때 여러분이 유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 꾀꼬리가 개 부러웠을 거야. 그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 부르는 작품이 황조가야. 쌤이 지금 들려준 이 이야기가 바로 뭐라고 네 글자? 이런 게 배경설화라고 얘기 들었잖아. 이 배경설화. 자, 볼까?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컷 수컷 정답게 노는데 외롭구나.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지금 제 배경설화를 들었다면 이 내용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또 꾀꼬리에 동그라미 쳐볼까? 꾀꼬리 뭐라 적을래?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이입된 거야? 화자의 감정과 정반대야? 그렇지. 이럴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발상 및 표현법의 6글자의 말이 들어갑니다. 내 감정을 전 자연의 대상에 그대로 넣으면 그거 뭐라고 했죠? 감정이입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내 감정하고 관리 다르니? 다르잖아. 그럼 감정이입이 아니겠지? 뭐라고 할까?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감정이 섞였어 아니면 놀고 있는 모습 그냥 사실 그대로 말했어. 사실 그대로 말했잖아. 객관적이잖아. 근데 서로 관련이 있더라 이 말이야. 어떤 관련이 있어? 화자는 현재 외로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왜? 그 뒤에 바로 외롭구나라고 바로 얘기했잖아. 그치? 그 외롭구나 줄치고 감정 직접 표출이라고 적어봐. 그러니까 이 시가 쉬워지는 거지. 감정이 노출됐으니까. 봐. 새가 놀고 있는 건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거기서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또 외로운 감정이 서로 관련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야. 어떻게? 얘는 꾀꼬리는 너무 즐거워.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지금 나는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놀고 있는 걸 봤을 뿐인데 이것이 서로 반대급부를 통해서 내 외로움의 감정이 더 부각이 돼버린 거야.
마치 여러분들 흰색 옆에 까만색이 있어야 까만색이 더 까매 보이잖아요. 흰색은 더 희게 보이는 것처럼 서로를 또 부각시키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대조를 통해서. 오케이? 대조를 통해서 얘가 너무 즐거운데 반면 그 옆에 있는 나는 너무 더 외로워지는 거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그걸 통해서 화자는 현재 어떤 마음일까가 간접적으로 더 떠오르게 만들어주고 있어.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가요는 집단적으로 불렀던 노래에서 서서히 개인의 감정, 혼자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 이렇게 변질되어 갔구나, 변화되어 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두 작품이나 본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거 어떤 노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4줄짜리밖에 안 됩니다.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그냥 이게 구지가 내용 다예요. 여기서 거북이한테 머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이 머리가 뭘 상징할까요? 김수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향가로 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다. 이제 더 많이 중요해지니까 놓치지 마라. 자, 일단 향가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고전시가의 갈래인데요. 향가는요, 직역해 볼게요. 고향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가짜 알지? 고향 노래야. 이게 무슨 말이냐? 향가라는 것이 무슨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야. 그러면 신라 시대 때는 우리 글자가 아직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없을 때지. 그러면 뭘로 다 적었을까? 그렇지, 한자로 적었어. 그럼 노래를 만들어도 다 어떻게 했을까? 한자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걸 우리는 한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시는 중국의 한자를 이용해서 중국식 시를 짓는 거야. 우리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쓰기에는 뭔가 부족하겠지. 한계가 있겠지. 그래서 한시 말고 정말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글자가 없었을 뿐이니까 한자를 빌려서 쓰긴 쓰는데 우리식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을 거야. 그걸 한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고향의 노래라고 해서 향가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한시 같은 거 보면 여러분 2학년 때가 그럴 때 보면 한문 시간에 한시 같은 것도 한 번씩 배우고 막 그러는데 보면 한 행에 5자의 한자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 5번이라는 말을 쓰고요. 요게 전체 몇 줄로 되어 있다? 4줄로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할까? 5원절구 뭐 이런 말을 써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아무도 없나? 보통 2학년 때 한문 하지 않나? 1, 2학년 때 한문 하잖아, 그치? 그때 한문책 안에 한시도 한 번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 내가 배웠는데 까먹을 수도 있다. 어쨌건 한시는 이렇게 정해진 룰에 따라서 쓰는 시가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우리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쓸 수가 없어. 더군다나 한자를 읽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거나 아니지, 그지? 해석이 어떻게 돼? 막 이게 1이 되고 이게 2가 되고 막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막 뒤죽박죽 돼 있잖아. 한시는 그래. 그래서 더 어려워.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쓰긴 하는데 우리말 어순에 맞게끔 그대로 해석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향가예요. 한자가 썼던 당시이기 때문에 한자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지그재그로 막 해석되는 게 아니라 우리말 어순 그대로 한자를 나열해서 시를 쓴 거야. 예를 들어 나는 그녀가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보고 싶다. 그냥 한자만 거기 집어넣는 거야. 우리 감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보고 싶다, 그녀가,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이래? 자, 한가지 보겠습니다. 향찰로 기록한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의 노래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려가 만들어지기 그지 그 초기까지가 신라시대 때 불려진 노래. 그때가 향가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향찰이라는 말 동그라미씩해요. 쌤이 지금 막 설명한 말입니다. 우리 이 노래를 글자가 없었으니까 뭘 빌린다? 한자를 빌려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자의 의미 있고 뜻이 있잖아.
그런 음을 빌리거나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한 걸 말한다? 향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할까? 향가라는 말은 노래라는 뜻이야. 신라시대 때 불렀던 노래고 이 노래를 기록한 수단이 뭐라는 얘기야? 향찰이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향찰로 기록했다. 근데 향찰이 또 뭐냐고 물어보면 뭔데?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뭐대로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했다. 그걸 향찰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는 말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단어를 좀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볼게요. 요 향가라는 노래는 주로 누가 지어많이 불렀다? 승려 또는 화랑 등 귀족계층이 주요 작가층이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귀족계층이 지었을까? 그렇지.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 한자를 알려면 귀족 집단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화랑은 알겠어? 엘리트 집단이니까. 그러면 성녀는 왜 있었을까? 신라시대 때 국가적으로 밀어줬던 종교가 불교였잖아요. 이해되죠? 이거 알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형태가 넉 줄짜리 사구체에서 그 다음에 좀 발전되어 8줄, 8구체, 그러다가 마지막 완성체인 19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거는 향가가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가의 종료. 넉 줄짜리에서 8줄짜리, 다시 완성형인 10줄짜리.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체라는 말을 써. 요 19체가 완성형이다. 10줄이다, 10줄. 그리고 여러분, 요 19체 옆에다가 하나 쓴 것 같아요. 19체를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구성했냐면, 4줄, 4줄, 2줄, 이런 식으로 3단 구성을 많이 했었어요. 이 3단 구성을 하는데 19체 현장은 3단 구성인데 이 용어를 뭐라고 불렀는지 좀 알고 가야 돼요. 요거를 기, 이거를 서, 이거를 결이라고 불렀어요. 기구, 서구, 결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3단 구성. 근데 이 마지막 결구를 뭐라고 불렀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불렀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낙구 부분에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낙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품사예요. 감탄사가 꼭 들어갑니다. 이것이 19체 향가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망매가라는 19체 향가 제일 먼저 배울 거거든요. 그때 요 19체 향가의 구성을 다시 한번 소환시켜서 말할 거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하고 오세요. 자, 주요 작품에는 뭐 서동요, 처용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등등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고2가 되면 이런 거 다 배우게 됩니다. 아직까지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1 과정에서는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라 그랬지. 고개 교과서에 바로 나옵니다. 고1 책에. 그래서 일단 서동요는 4줄짜리니까 앞에 4구체라고 적어봐. 처용가는 8줄짜리야. 8구체였고 그리고 찬기파랑가, 안민가가 10줄짜리 19체였어. 특히 여기서 찬기파랑가가 우리 교과서에 또 여기 실려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서동요라는 작품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할게. 그럼 서동이라는 자가 부른 노래라고 해서 제목 서동요가 지어졌는데 이 서동요의 작가가 누구냐면 서동이야. 이 서동이 분날 뭐가 되냐면 백제의 30번째 왕이 돼. 그걸 무왕이라고 하는데 백제 무왕이 돼. 자, 이 배경설화가 또 하나 있어. 서동이라는 자는 백제 사람이었고 신라에 선화공주라는 공주가 있었어. 들어봤지? 이 진평왕의 아름다운 셋째 딸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라고 서동이는 백제야. 근데
오늘 이 백제 땅에 그 선화공주의 미모가 정말로 아름답다는 소문이 이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서동이가 꿈을 품게 되죠. 그 여인을 반드시 내 아내로 만들리라. 그래서 백제에 살던 놈이 신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삼국시대는 다 으르렁거리고 전쟁하던 나라였잖아. 근데 어떻게 신라로 쉽게 넘어올 수 있었을까? 아니 나도 서동이가 자기의 엄마, 늙은 엄마를 모시고 쉽게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승려로 분장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신라는 승려를 밀어주는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일단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어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낯선 땅에 와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지. 이때 서동이가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름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마자, 이 서자가 무슨 서자냐면 마서자예요. 여러분 혹시 마가 뭔지 알아? 말 말고 식물인데 고구마 같은 마야. 땅을 파야 나오는 거야. 그 한 번씩 그 횟집 같은 데 가면 그 어른들 먹으라고 약간 하얀 액 같은 거 뭐 이상한 끈적끈적한 거 있어. 거기에 약간 맛있는 약간 그런 건데 마 갈아서 먹어. 이 마를 땅에서 캐서 이걸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서자를 붙여서 마를 캐는 아이라고 하여 서동이라고 이름을 부르시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넘어는 왔는데 선화공주를 자기 아내를 어떻게 만들겠어? 평민이 이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꾀를 냅니다. 바로 뭐? 서동요라는 노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바로 노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이거야.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이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 라는 노래였어. 쉽게 말하면 이거지. 선화공주가 밤만 되면 궁궐을 빠져나와서 소동이와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야. 이게 실제 그랬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자, 이 이야기를 서동이가 아이들한테 그냥 불러봐. 그럼 아이들 부르겠어? 안 부르지. 바로 말을 나눠주면서 부르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거 막 생겼어. 본거지 생겼지.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게 부르니까 삽시간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 귀에까지 들어왔을까? 왕의 귀에까지 들어왔어. 선화공주의 아빠. 노바할 때 바랬겠지. 자기 딸이 이런 더러운 행실을 하고 다닌다니까 바로 당장 내쫓아버려요. 그때 궁궐을 나오게 됐지. 그때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가 땡큐 하면서 데려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화공주가 서동이를 보니까 괜찮아. 그래도 외모지상주의. 괜찮아 얘가.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쫓겨나올 때 자기 엄마 왕비한테 받았던 폐물, 금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그 금을 좀 주면서 이걸 내일 시장에 가서 좀 돈으로 바꾸라고 해. 근데 소동이가 보니까 이게 뭔데? 금이야? 너 골드 몰라? 골드? 이게 왜 돈으로 바꿔줄 수 있어? 왜 병신새끼야? 병신을 봤나? 이거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래? 나 이거 많이 있는데 어디 이제 구라치지 마. 금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아니야, 내가 캐는 땅에 엄청나게 묻혀 있어. 진짜? 그래서 왜? 다 배경설화 있어. 이 얘기는 지어낸 게 아니고 다 있어. 그랬더니 정말 황금이 묻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황금을 어떻게 했을까? 이 딸은 자기 아버지한테 주자고 했길래 왜 그랬을까? 자기가 선택한 서동이라는 인물이 황금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한테 나눠줄 정도라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들의 부부 관계를 뭐 해줄 것 같으니까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법사 한 분을 초청해서 신통력을 써서 신평호 앞으로 보내라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신평을 딱 보니까 쪽지가 있지. 자기 딸이 요래요래해서 보냈다는 내용이 딱 있는 거야. 그때 바로 이제 서동이를 부릅니다. 선화공주 뜻대로 돌아가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서동이가 백제로 넘어가서 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갖춘 이야기가 서동요라는 노래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넉 줄짜리 서동의 내용을 하나 다 본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 막내가 들어가서 10줄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기 개념 체크에 1번, 2번 있지. 이건 어차피 우리가 뭐 두 문제까지 안 되니까 지금 바로 하고 할 거야. 자, 두 문제 풀어봐.
알지? 자, 현상아 1번에 몇 번? 4. 그렇지. 개인 서정에서 집단이 아니라 집단에서 개인으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윤영아 2번. 그렇지. 뭐가 지금 잘못됐어? 당대 신라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게 아니고 이거는 소동의 한 개인이 선화공주였던 사랑을 이루려고 그냥 개인적으로 부른 노래였잖아. 그지? 이게 뭐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아니지, 그지? 그리고 주술적 성격이라는 건데 주술이 뭔지 알아? 일종의 기도발, 주문을 걸어서 어떤 그런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성격을 주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중에 주문을 거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는 주술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신라인들의 염원을 담은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서 5번이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